그래서 부동산 가격 부분에서는 내가 앞으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바꿔봐야 될 시기로 봐야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TV의 앤드류입니다. 자, 모든 직장인에게는 생애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커리어를 쌓은 뒤에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은퇴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은퇴와 관련한 위계등동 고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경록 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님이십니다. 이번에 좀 김경록 전 대표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제목이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주제인데요. 그 책에서 이 제로 모멘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걸 뭐 간단히 이제 뭐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면 뭐 제로 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이 크게 뛰고 있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변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전 이해가 됐는데 이 제로 모멘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예. 모멘텀이라는 게 원래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어떤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물체가 이동할 때 이게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모멘텀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이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던 것이 제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가 달리다가 꽝 부딪히면 쇠벽에 부딪히면은 모멘텀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운동량이 이제 여기 부딪히면은 이 운동량이 여기서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자동차가 다 찌그러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모멘텀이 진행되어 왔던 게 금리, 그 다음에 소득, 인구. 이 모멘텀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있냐면은 다 플러스 요인입니다. 금리는 제가 2000년 초반에 한 8% 금리였는데요. 지금 1에서 2%에 있으니까 금리는 줄곧 20년 동안 이제 떨어져 왔습니다. 중간 약간 오르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제가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0였는데요. 2017년, 18년 정도에 들어가면은 1인당 GDP가 $30,000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7년 만에 1인당 GDP가 $10,000에서 $30,000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크게 관심을 안 쏟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남미 국가들이 중진국 항쟁이라는 게 10,000에서 15,000달러 여기서 막 못 올라가고 헤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5,000달러도 뭐 신나게 뚫어버렸고 20,000달러에서도 거침없이 30,000달러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비의 행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과소비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소득이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더 벌고 있다. 그렇죠. 그런 예. 거군요. 예. 그것도 불과 17, 18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소득이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았는데 우리나라가 200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대만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제 한국을 싫어하기도 하고 한 게 이전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LG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가 대만을 앞지르게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구 내지는 인구입니다. 우리가 고령화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고령화의 효과는 전혀 아직 부정적인 효과는 안 나타났습니다. 지금 40대, 50대 이 인구층이 과거 한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거든요. 네. 현재 베이비 부모들 앞세대라고 해봐야 지금 58년생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64세입니다. 근데 2차 베이비 부모 끝 나이가 지금 48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참 아까 제가 40 중반, 50 중반까지가 소득이 제일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계층이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다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 계층의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낼 거고 소득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소득 모멘텀도 좋게 증가했고 금리 모멘텀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또 좋게 작용했고 인구도 이제 그 유효수요가 있는 소위 말해 소득이 많은 인구가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모멘텀이 제로에 접어든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도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모멘텀이 거의 제로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로금리는 아시다시피 뭐 더 떨어질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제로 모멘텀이고 또 하나 소득도 3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신나게 4만 5만 달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만 달러에서 계속 4만 달러 초반, 3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본도 90년 초반에 1인당 GDP가 거의 4만 달러인데 지금도 4만 달러입니다. 30년이 지나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올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매크로하게 보면은 움직이는 요인이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입니다. 금리, 소득, 인구인데 이게 과거 20년 동안은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모멘텀이 다 플러스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인데요. 앞으로는 이 모멘텀이 이제 제로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제로 모멘텀 사회를 이야기하게 된 게요. 이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제가 부동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원래 전문도 아니라서 또 이렇게 이제 과거의 20년을 사람들이 계속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은 모양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모멘텀은 한마디로 신나게 떨어지던 금리, 신나게 오르던 소득, 그 다음에 신나게 오르던 40, 50대의 인구 증가수, 이것들이 과거 20년 동안 신나게 올랐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것이 모멘텀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제로 모멘텀이라는 이 현상이 부동산 가격에 향후 20년 동안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그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올 초중반부터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하는, 왜냐하면 부동산 이야기는 잘해도 못해도 욕을 듣기 때문에 제가 욕 듣는 건 싫어서 잘 안 하는데 매크로한 변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과거의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앞으로 20년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주택이겠죠. 아마 주택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최근에 뭐 이제 정책적 요인하고 이 모멘텀하고 합쳐서 이제 더 증폭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왔는데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바꿔가야 될 시기로 봐야 하지 않을까. 예, 계속 고가 아니라 이제는 좀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혹시 부동산 가격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좀 해지를 해놓고 안전판을 마련해놓고 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이 주 구독자층이라고 하면 주로 40, 50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40, 50대가 넘어가는 시점은 슬슬 좀 뭐 은퇴 준비를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40, 50대 직장인은 좀 어떻게 은퇴를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저 이제 최근에 사실은 평균의 법칙이라는 게 대충은 이제 일반적으로 은퇴를 많이 하는 나이에 대부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보니까 제일 은퇴를 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무엇을 할까 당장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무슨 일을 할까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직장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편적인 일을 하신 분은 그렇지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꼭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전문적인 일, 그다음에 인생 후반에 이제 세컨드 잡을 위해서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40대, 50대 이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다고 그러죠. 거기 투자할 때가 제일 그래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딱 40대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옛말에 그 사기에 그 교토상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악한 토끼는 굴을 3개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면한다, 능이면서라는 말이 있는데 꼭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40대, 50대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원래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 교육비도 당장 지금 많이 지출하려고 그러는데 이때가 제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제적인 저축으로 혹은 내가 조금 저축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 약간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때 한 5년, 10년 정도 바짝 저축을 하는 것이 아마 그 평생에 저축하는 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런 데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많으니까 이때 좀 소비도 지출해야지 하면은 그 소득 많은 기간이 그리 오래 안 갑니다. 예,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임금 피크도 걸리고
이러면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축을 꽤 많이 한다 할 정도로 그때 소득이 많을 때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자산 관리 부분인데, 이제 돈이 쌓이니까 운용을 잘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막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예. 그다음 여기 그대로 머무르기도 하고 하시는데, 한 50대 정도 들어가시면은 이전에 골디락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인데요. 50대 정도의 자산 운용에서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영역에 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금의 영역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너무 요즘 핫한 영역도 조금 벗어나고 해서 그 중간지대의 영역, 그 영역에서 자산 운용을 하시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면은 꼭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전문성에 대해서 인생 후반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산 운용은 골디락스,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예. 그 자기에게 전문성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좀 전문성을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발령을 받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보편적인 전문성이 적은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뭔가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혹은 이제 예를 들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찾을 수 있고요. 어제 이제 만난 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이제 65까지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한 10년 동안은 이제 취업 상담 관련된 자격증을 따가지고 노동부에서 해서 그 일을 이제 계약직으로 계속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의 일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예. 그런 준비를 좀 40대부터 미리 해놔야 이제 좀 맞습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자리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하셔도 그걸 결정하는데 또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 또 액션하는데 걸리고 하니까 네.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미리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그래서 있다. 꼭 그 교토상굴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구독자층들 중에 20, 30대 분들도 최근에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20, 30대는 사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죠.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향후 내가 40, 50대가 됐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40, 50대 은퇴 준비가 편할 것 같다.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20, 30대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투자하라입니다. 이제 20, 30대는 앞으로 근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계속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투자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다가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하는 걸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 30대는 저는 두 가지를 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데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라는 것이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적 자본을 잘 개발해 놓으면은 거기서 월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소득의 기간도 길어지고 하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계망도 잘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어놓고 좋은 사람을 사귀어놓고 하면 이게 한 40대 가면은 이제 그게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본인이 높은 자리에 가서 중요한 뭔가를 결정하고 협상을 하고 거래를 이루내야 할 때 자기들이 만들어낸 관계망이 되게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빌리는 것, 그게 이제 관계망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레버리지를 해야 됩니다. 예, 자기 혼자만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자기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도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 돈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축을 하는 돈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원래 파이낸스 이론에 따르면요,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돈을 차입을 해서 주식을 사도 된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젊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안정적인 자산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하여튼 자기가 저축한 돈도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을 가져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그 시기에는 뭐 10대 때가 뭐 질풍노도라고 그러긴 하지만요 20대 때도 마찬가지 하여튼 30 초반 뭐 30중 이제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30대 때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조건 투자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그 구간의 소득이 가장 높다면 예. 내가 지금 당장 투자로 돈을 좀 까먹어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죠. 지금은 완전히 투자에 올인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저축된 돈을 뭐 주식에 넣든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하든 향후 맞습니다. 능력을 빌려 쓸 수 있는 맞습니다. 주변에 투자를 하든 맞습니다. 지금은 그 잠재성을 극대화해서 나중에 이제 그 과실을 거둬들여야 그걸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뭐 주변인에게 투자하는 그건 처음 들어봤었네요.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좀 삭막한 말인데요. 뭐 사람을 활용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럼요.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능력을 빌려야 되는데 서로 간에 빌릴 대상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렸죠. 이 제로 모멘텀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각종 자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금의 가치가 크게 내렸다는 뜻이죠. 투자를 안 하고 성실하게 저축만 한 예금에 돈을 다 넣었던 그런 사람들이 마치 약간 패배자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무조건 저축해서 은퇴를 해야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거를 결심할 때 좀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도 그렇고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특히 좀 심했었죠. 이럴 때 이제 벼락거지란 말이 보통 1년, 2년 정도 유효하고 그 이상은 이제 잘 지속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자산운용 수익률을 보면은 한 두 자릿수 뭐 수익률이 아주 좋은 것들이 한 3년 정도 지속되면 거의 맥시멈입니다. 보통 2년. 미국만 90년대 조금 예외적으로 그랬고 다른 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그렇고 올해는 이제 저스도 쏘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제 초조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투자 시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옵니다. 초조해 하실 필요 없고요. 외환위기 이런 데가 다시 오면 한 번만 더 오면은 난 떼돈을 벌 거야. 또 비슷한 상황 옵니다. 서브프라임 비슷한 상황도 오고요. 서브프라임 다시는 안 올 것 같다고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큰 돈으로 시작하시지 말고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돈을 넣으면 관심을 쏟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한 푼도 안 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넣어놓는 게 훨씬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넣어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단 시작하시는 것. 그래서 뭔가 하면은 내가 이때 동안 계속 예금이라는 필드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이제 필드를 좀 옮겨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자기가 놀던 물에서 물을 조금 이동해 보는 것.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이제 첫 번째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물로 옮기고 나서 사람들이 뜨거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고 역시 나는 아닌가 보다 하는데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뜨겁더라도. 그렇죠. 그게 우리가 건투에서나 뭐 격투기를 할 때도 아시겠지만은 자기가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투자 시장도요. 보면은 거의 그 수익률이 대부분 수익률을 낸 경우를 보면은 거래일수의 뭐 한 3% 이 정도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바짝 나고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렇다면 이 3%에 해당되는 거래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날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견디고 있어야죠. 여기는 다 빠져 있다가 3% 거래일 직전에 내가 돈을 넣어서 돈을 번다. 그거는 진짜 오래 꼽혀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PI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자기 자본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버냐면요. 그 사람들이 뭐 실력이 좋아서 돈을 버는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돈을 버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본급을 받고 시장이 좋을 때 시장 때문에 성과급을 받거든요. 그럴 때 돈을 왕창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있다가 시장이 좋을 때 그 자리에 없다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습니다. 투자 시장에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이 조금 작은 돈이라도 들여놓으시고 비트코인이랑 시장도 한번 들여놓으시고 여러 시장을 이제 한번 발을 들여놓은 뒤 그다음에 그 시장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두 가지를 좀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의 대부분 패턴이 이렇습니다. 처음 조금 돈을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시장이 한 70% 꼭지 70% 정도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야 이거 내가 투자의 천재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넣습니다. 그다음 왕창 떨어지죠. 꼭지에 들어갔으니까. 다 빼고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 한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시장이 불 붙으면 또 들어오는 이걸 반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뉴턴도 그랬다가 이제 뉴턴도 주식을 팔았다가 잘 돈을 벌고 팔았는데 또 막 오르고 친구들이 돈을 버니까 그 꼭지 바로 전에 들어갔다가 왕창 돈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꾸준하게 시장에 머물러 있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축적한 돈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 시장은 언제든지 기회가 옵니다. 한 3, 4년 이내에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은퇴를 내가 준비를 했어도 은퇴한 다음에 리스크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건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게 은퇴를 한 상태에서 리스크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 하나 여쭤볼게요. 축구에서 골이 15분 단위로 전반부터 나누었을 때 골이 언제 제일 많이 터질 것 같습니까? 전반 15분, 15분, 30분 뭐 이렇게 중간 15분 정도에 많이 터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반, 후반. 전반 말 후반 초 뭐 이 정도? 네. 후반 15분 남기고 제일 많이 터집니다. 그런가요? 예. 오. 그게 월드컵 쭉 했던 통계를 골 수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최근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최근에도 역시 후반 뒤에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권투도 그렇고 전반은 다 탐식전이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체력도 좋았어요. 실력의 차이를 체력으로 극복할 때입니다. 근데 후반 15분 남기면 이전에 우리나라 축구 맨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체력으로 체력이다. 정말 그때 사정결단으로 뛰어다니는데 체력이 떨어지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후반 1, 2분을 남겨놓고 골이 터지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만회를 못하니까. 그게 인생 후반하고 똑같습니다. 인생 후반에 골이 안 터질 것 같은데요. 골이 의외로 많이 터집니다. 금융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했다가 또 모아둔 돈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황혼이혼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재무적 리스크와 비재무적 리스크로 나눕니다. 재무적 리스크는 자기가 돈을 잘 가지고 축적을 해서 은퇴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창업하느니 뭐 또 뭐 금융 사기 당하느니 이렇게 그 다음에 자녀 유학 보내는 이런 거 몇 번 하다가 돈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바닥나도 또 벌면 되는데 그렇죠. 인생 후반 아까 5분 남기고 골을 먹은 거하고 같습니다.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재무적 리스크라는 게 아픈 것, 중대 질병에 걸리면 그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황혼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성인 자녀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인생 전반을 아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사셨다는 분이 의외로 인생 후반에 좀 꼬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생 전반은 저스트 소소인데 인생 후반에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코릴레이션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요. 의외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전반에 조금 힘들으셨던 분도 얼마든지 후반에 또 삶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의 리스크가 이제 재무적 리스크도 있고 비재무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전반전은 잘 못했는데 후반 5분 남기고 골을 넣으면 또 그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또 상황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 이렇게 좀 은퇴와 관련해서 은퇴 준비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ABC들을 저희 김경록 전 대표님과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자이언트의 앤드류였고요. 여기는 김경록 전 대표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